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정재 작가의 작품 목욕 가는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작품은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자매가 평생 자식 걱정으로 눈물이 마를 새 없었던 노모를 모시고 어느 날 목욕탕에 함께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동안 소홀했던 인간관계의 갈등과 치유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그 속엔 그동안 살아온 날들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푸른 청사진도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욕 가는 날. 빌라 입구에 들어서기도 전에 맥이 탁 풀렸다. 2층에서부터 거침없이 새나오는 고함 소리는 언니의 것이 분명했다. 어쩌냐게도 언니는 수화기를 들자마자 안부 인사 한마디 없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니는 엄마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궁금하도 않냐? 손에 들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가 힘없이 주르르 미끄러졌다. 야근을 하고 막 퇴근해 옷을 갈아입으려는 참이었다. 지난 설 직후만 해도 고질병인 관절염을 제외하고는 멀쩡하던 어머니였다. 무슨 일이냐고 차마 물을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혈압으로 쓰러진 것일까? 아니면 운동 나갔다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일까? 뭘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기세등등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의도하지 않은 긴 침묵이 화를 가라앉힌 것인지 언니가 한숨을 푹 내쉬고는 말을 이었다. 아휴, 가시네야. 앞일도 없은 게 숨이나 편히 쉬거라. 각설하고 내일은 무슨 일 있어도 네가 와야 쓰겄다. 엄마 목욕 가는 날인데 시댁에 일이 있어 내가 못 가겄다. 근게 니라도 내려와야지. 친정과 1시간 거리의 소도시에 사는 언니는 2주에 한 번씩 어머니와 목욕탕에 다녔다. 그게 내일인 모양이었다. 언니, 한 주만 미루면 마감 때문에 주말 내내 근무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언니가 싹둑 말을 잘랐다. 말 잘하는 데는 언니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아이, 니만 일하냐. 나도 일해야. 누구는 시간이 펑펑 남아돌아서 엄마한테 댕긴 줄 아냐? 너그 애는 어리기라도 어제. 우리 집 큰애는. 언니네 큰아이는 고3. 게다가 언니는 고3 담임이었다. 아무리 지방이라고 해도 언니의 일상 역시 바쁠 터였다. 그래도 언니는 천성이 부지런하고 몸이 재서 나라면 석 달 열흘 해도 모자랄 일을 하룻밤에 뚝딱 해치우곤 했다. 그런 언니에게 기대 고향에 홀로 있는 어머니를 잊고 있었던 것이야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가만히 있으면 절로 고마워할 것을 굳이 제 입으로 떠들어 고마운 마음까지 싹 가시게 만드는 게 또 언니의 타고난 품성이었다. 근게 이번만이라도 네가 좀 오란 말이다. 다음번에 갈게. 내일은 출근이야. 언니 시간이 정 안 되거든. 그냥 어머니 혼자 가시라고 해. 가시네가? 속 편한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가 열졌다고 만날 어머니 모시고 댕기겠냐? 놓친 내 혈압이 높아서 혼자 떼밀고 나오면 반은 까무러친단 말이다. 떼밀어주는 사람 있잖아. 내가 돈 줄게. 하여간에 싹퉁머리하고는 가시네야. 내가 돈 10,000원 아끼려고 떼밀이한테 안 맡긴 중 아냐? 네가 엄마를 설득해서 떼밀이한테 때를 밀라고 하든가 네가 하든가 양당간에 네가 알아서 해야. 그러고는 전화가 툭 끊겼다.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도 언니가 자기를 떠맡긴 적은 별로 없었다. 그게 되레 짜증을 돋웠다. 가만두면 알아서 할 일을 자기 성질 자기가 못 이겨 도맡아 해놓고 생색을 낼 건 뭐란 말인가. 하여간 그런 언니가 내려오라면 만사죄쳐두고 내려가긴 내려가야 할 터였다. 하여 부랴부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고
새벽부터 달려온 잠인데 시댁에 있어야 할 언니 목소리가 쩌렁쩌렁 3층 연립을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이미 돈 다 줬단께. 몇 번 호도 안 한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잖아. 아, 딸내들이 용돈 한 푼 안 준 건 맹기 어째 돈 몇 푼 갖고 징징거려 쌌어. 용돈 준 거 다 모아놨단가. 저승갈 자비할라요? 아, 맞는 것도 사먹고 사람들 불러서 뭐도 먹이고 기분 좀 내고 살란 말이오 좀. 언니의 고함 소리에 뒤이어 어머니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듣지 않아도 뻔했다. 우세스럽게 왜 소리를 질러대냐며 눈을 흘기고 있을 터였다. 내가 몇 번을 말해도 못 알아먹은 게 글제. 아, 소리나 잘 들린가 보시었죠? 쿵쾅쿵쾅 마룻장을 울리는 언니의 걸음이 가까워졌다. 걸어오는 동안에도 언니는 씩씩거리며 혼잣말을 늘어놓았다. 황소를 삶아 먹었는가 어쨌는가. 아, 뭔 놈의 고집이 고래심줄보다 더 신 건 몰라. 늙음씨로 고집 맞는단께. 아이고 징해라. 아귀가 잘 맞지 않아 삐걱거리는 현관문이 언니 목청처럼 요란하게 열렸다. 열린 문 사이로 고래심줄보다 고집센 어머니의 불만 가득한 혼잣말이 밀려나왔다. 누가 지혜비 따라 한 일일까비 승질머리하고는. 아, 멜라 필요도 없는 놈 이것을 뭘라고 비싼 돈 들여감시를 단다고 저 지랄인가 모르겠네 그냥. 아, 돈이 썩어 빠졌는갑다. 찾아올 사람도 없구만은. 아, 저 기목을 나이 아니요. 다 들리오이. 찾아올 사람이 없기는. 초인종 잘생걸 왜 가니? 불러도 대답이 없은 게 우편 배달부가 그냥 가갖고 그 귀한 전복을 다 배려놓고는.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다길래 엄마 먹이려고 일부러 학병한테 부탁해서 자연산으로 산 것이구만. 전목만 생각하면 내가 안적도 속이 세름세름하여 시방. 언니가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말대답을 하며 새 초인종을 연거푸 눌렀다. 귀먹은 노인네들용으로 따로 나온 것인지 초인종 소리가 빌라 입구까지 쩌렁쩌렁 울렸다. 아이고 그만 눌러라. 전기세 아깝다. 걱정 마셔. 그럴 값이 1,000원짜리 건전지 넣는 것으로 했네. 1년도 넘게 쓴다요. 그나저나 이 가시네는 왜 안 온다냐. 아, 못 오면 못 온다고 말이라도 오제. 마중이라도 나올 셈이었는지 계단참으로 불쑥 머리를 내민 언니가 자지러지게 놀라며 뒷걸음질을 쳤다. 아, 웜에 가시네야. 간 떨어질 뻔했다. 시꺼먼 곳이 서 있길래 귀신인 줄 알았어야. 아, 왔으면 들어오지. 거기서 뭐하고 있냐. 시댁에 일이 있으니 이번에는 내가 책임지라고 종주먹을 대던 어쩌녁 일을 까맣게 잊은 채 언니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한 걸음에 달려왔다. 언니는 일이 있어 못 온다며. 어찌 그리 됐다. 이참에 네 얼굴 보고 잘 됐지 뭐. 내 손에 들린 과일 박스를 낚아챈 언니가 쟁걸음으로 계단을 오르며 소리쳤다. 엄마, 오매불망 꿈에도 못 있던 둘째 딸 왔어. 언니의 고함 소리를 들었을 텐데도 내가 문 앞에 당도할 때까지 어머니는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나오지 못했다. 이제는 세상에 다시 없는 반가움도 어머니의 세한 기력을 순간이나마 번쩍 일깨우기에 역부족인 것이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늘 입구 마을에서 우리 자매를 기다렸다. 몇 시에 도착한다는 기별도 하지 않았건만 어머니는 번번이 배바위 아래 아스라이 굽이진 신장로 끝에 시선을 던져둔 채 아픈 다리를 두드리고 있었다. 길게 들은 산그림자 속에 고즈넉게 서 있는 어머니에게 나는 한 번도 얼마나 기다렸냐고 다정히 묻지 못했다. 괜히 마음이 울컥하여 뭐하러 나와서 청승이냐고 되레 타박이나 주기 일쑤였다. 읍내로 이사를 한 뒤에는 빌라로 올라가는 언덕길이 어머니가 나를 혹은 언니를 기다리는 장소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언덕이 시작되는 길 초입에서 어머니는 무슨 바위인 양
우두커니 앉아있곤 했다. 마음은 그때보다 간절하여 어머니는 지금 다리를 쩔뚝이며 허겁지겁 달려나오는 중일 터였다. 25평. 거실에서 현관까지의 거리가 어머니에게는 아득히 멀었다. 지팡이도 없이 기우뚱기우뚱 문 밖으로 달려나온 어머니는 맨발이었다. 그 발이 또 신경을 건드렸으나 무엇하러 나오느냐는 말을 이번에는 꿀꺽 삼켰다. 아가 왔냐? 바쁠 것인데 뭘라고 이 먼 길을 왔을까이? 니는 괜시리 짤데기 없는 소리를 해갖고.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아 끌며 언니를 향해 눈을 흘겼다. 아이고 입만 열면 둘째 타령을 늘어놓은 게 누군데? 궁금한 게 그랬지. 누가 오라는 말이었까니? 니는 시키지 않은 일만. 알았으니께 못 가니나 갑시다. 언니가 손도제게 내가 사온 사과를 냉장고에 척적 넣으며 말했다. 아이 놔둬라. 고로고름 넣어갖고 되가니? 요새 사과는 신문지에 싸놔도 며칠 못 가야. 아이고 상하도록 냅두지 말고 후딱 먹어치면 되지. 나가 혼자 얼마나 먹어서. 니는 살림하는 여자가 만사 대충되죠. 그래갖고 뭔 살림을 산다고. 어머니가 사과를 바닥에 죄 꺼내고는 하나씩 일일이 신문지로 싸기 시작했다. 마주치기만 하면 개와 고양이처럼 아웅다웅 잠시도 조용할 잠이 없는 두 사람이었다. 아이고 참말로 못 말리겠네. 알아서 쉬어. 나도 어디 가면 알아주는 살림꾼이구만. 우리 엄마 깔끔 떠는 거야. 어느 장사가 말리겠어. 성인한 언니가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났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늘 그렇듯 언니의 완패로 끝났다. 비누를 물에 불게 해놨다. 머리카락이 수채구멍을 막았다. 책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놨다. 도시락을 안 내놨다. 어린 시절 언니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었다. 잔소리가 지겨워 버릇을 고칠 법도 하건만 언니는 날이 밝으면 어머니의 잔소리를 깨끗이 잊었고 친구 만날 생각에 혹은 영화 볼 생각에 아무데나 책가방을 던져놓은 채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럴수록 어머니의 잔소리는 강도가 높아졌고 언니는 천성이 그렇게도 했겠지만 어머니가 그럴수록 버득버득 어깃장을 놓았다. 말다툼의 끝은 언제나 나였다. 둘째만 친딸이고 나는 다름 있어 좋았지. 근께 죽어라고 남만 잡는 것이오. 글제 이럴라면 뭘라고 나를 좋았는가? 둘째나 끼고 살제. 언니가 번번이 나를 물고 늘어지면 어머니는 쯧쯧 혀를 찼다. 온냐, 네 말 한번 잘했다. 자가 언제 책가방 던져놓은 거 한 번이라도 봤냐? 자는 철듬 싫어. 지 빤스 한 번을 내 손에 안 맡겼다. 나는 자 월경이 언젠가도 몰라야. 니는 네 손으로 네 서답 한번 바라봤냐? 아이고 황송하게 서답 빨래는 무신. 수도가에 휙 던져놓지 않으면 나가 엎드려 절을 했겠다. 말 많은 처녀가 나 부끄럽도 안 한가 원. 네 월경 날짜는 동네 개들도 다 알 것이다며. 그쯤 되면 언니는 누가 요렇게럼 나누라고 했간디? 이것이 다 엄마 작품이야 엄마 작품.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쾅 방문을 닫았다. 그런 언니가 자라 새 아이의 엄마가 되고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지금도 어머니와의 다툼은 예전 그대로였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다. 니는 몰랐는데 부처질하냐? 내가 10살 먹은 애기도 아니고 썽질이나 죽겠구만. 웃기는. 후딱 인나기나 해. 못 가니나 가게. 가슴이 봉긋해진 후로 나는 언니와도 어머니와도 목욕을 하지 않았다. 목욕탕 다닐 돈이 없어 내남 없이 집에서 목욕을 하던 시절 나는 애겨 누가 볼세라 부엌문을 꽁꽁 걸어 잠갔다. 밖에서 어머니가 뜨거운 물을 더 부어주겠다고 해도 나는 절대 문을 열지 않았다. 어쩌면 저런 것까지 빼닮았을까이? 너무 깨끔을 떨어도 팔자가 외로운 뱀인데.
혹 물이 식었을까 잠긴 문 밖에서 서성거리던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했다. 목욕은 무슨, 나 새벽에 샤워하고 출발했어. 아따, 한 번씩 아주 정름이가 떨어지게 해야 니는. 누구는 샤워 못해서 못간 같은 조안이야. 말 뻔수하고는. 아니다. 후째 나 혼자 가도 된게. 오늘은 그냥 집에 있자. 너희도 피곤할 텐데 쉬야지. 서울서 여기가 어딘데. 어머니가 얼른 언니를 막아 나섰다. 10살 땐가 목욕하는 모습을 고모에게 들킨 뒤 사나흘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했던 나를 어머니는 아마 기억하고 있을 터였다. 아이, 정제가 침침해서 참말 아무것도 못 봤어야. 결국 고모가 달려와 어르고 달랜 끝에 나는 겨우 울음을 그쳤다. 언니는 그 일을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어쩌면 언니는 나와 함께 목욕한 적이 없다는 것조차 잊었는지 몰랐다. 언니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고는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산뜻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아이고, 원재는 목강 갈 때가 된 게 근질근질해 죽겠담서. 아, 왜? 나는 못 부르모가 한 달이등만. 둘째 딸 본 게 물고 빨고 시간도 모자랄 건 맥히요? 쏘아붙인 언니가 내 등짝을 야무지게 후려쳤다. 가시네야. 엄마 가신데 나한테 고맙다고 헐날이 올 것이다. 그께 잔말 말고 따라나서야. 주춤주춤 언니 뒤를 따랐다. 성큼 앞서 나간 언니는 현관 앞에서 어머니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는 귀퉁이에 놓인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지팡이를 산 것도 언니였다. 내가 몇 번 사주겠다고 했는데도 어머니는 아주 괜찮다. 할망구매기 지팡이는 무신. 번번이 고개를 저었다. 늙은 티 내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사지 않은 것인데 어느 추석 다니러 왔더니 어머니가 지팡이를 집은 채 언덕 아래 서 있었다. 어머니 마음을 내 것인 양 헤아릴 수 있다고 짐작한 것이 어쩌면 내 자만이었을까? 잡으시오. 언니는 팔걸이라도 되는 양 자기 왼팔을 내밀었다. 어머니가 익숙하게 그 팔을 붙잡고 걸음을 내디뎠다. 계단 난간 앞에서 언니는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어머니는 오른팔로 언니에게 의지한 채 왼손으로는 계단 난간을 짚고 걸음을 옮겼다. 나와 있을 때 어머니는 언제나 계단 앞에서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 수 있어야 가만히 내 팔을 놓았다. 언니와 보조를 맞춰 느릿느릿 계단을 내려가는 어머니를 천천히 뒤따랐다. 말없이도 두 사람의 행동이 더할 수 없이 자연스러웠다. 반층을 겨우 내려온 어머니가 걸음을 멈추고는 숨을 몰아쉬었다. 어필나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 어피시오. 언니가 답싹 등을 내밀었다. 어머니는 기겁을 하며 아무도 없는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휘휘 손사래를 쳤다. 야가 왜련디야. 내가 무슨 올챙이기도 아니고 피기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가자. 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기는 어머니의 얼굴이 반짝반짝 윤이 났다. 계단참 창문으로 쏟아지는 초여름의 햇살탄만은 아니었다. 두어 달 전인가 좀처럼 먼저 전화하는 법 없는 어머니가 웬일로 전화를 걸어왔다. 잘 지내지야? 안부를 묻고는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렸다. 혹 돈이 필요한가 싶어 캐물었는데 어머니의 답이 뜻밖이었다. 생각해본 게 큰 뒤로 니를 보듬어 본 기억이 없어야. 후제 니 오면 한번 보듬어 볼란다. 헤헤. 할 일이 없은께 싱겁게 별 생각을 다 하지야. 그랬는데 안아보지 못한 것은 나 하나인 모양이었다. 정다운 남편이라도 되는 듯 언니 팔에 기댄 어머니의 얼굴이 수줍은 소녀처럼 발그스름했다. 언니는 어머니를 조수석에 앉혔다. 뒤에 앉은 내가 안전띠를 매주려고 하자 언니가 끼어들었다. 냅둬야. 구분어리도 아프신 것 맥히고 답답해 하셔서
일부러 안문 것이요. 나는 무참하게 손을 걷었다. 묘한 기분이었다. 그건 언니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어야 했다. 말없이도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건 언제나 내 몫이었다. 언제부터 어머니와 언니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일까? 언니의 운전 실력은 나보다 한 수 위였다. 호기심 많은 언니는 80년대 말 선생이 되자마자 차부터 덜컥 뽑아서는 주말마다 이리저리 쏘다녔다. 경력도 경력이지만 언니 운전은 여느 김여사들과 달리 거침이 없었다. 차가 오거리를 지났다. 읍내는 목욕탕이 하나였다. 대쌀 무렵 간적 있는 읍내 목욕탕은 설 전에 묵은 때를 벗기려는 사람들로 초만원이었다. 그 사람들 틈에서 하얗게 질려 어머니 뒤만 졸졸 따라다니게 목욕탕에 관한 내 기억의 전부였다. 그날도 언니는 부산을 들고 다니다 어머니에게 등짝이 뻘겋게 달아오르도록 맞았다. 언니 등에 남은 어머니의 붉은 손 모양이 그날이 몇 안 되는 기억 중 하나였다. 명성탕이 아직도 있나 봐? 있기야 어째. 하도 낡아갖고 할매들 말고는 아무도 안 가서 글제. 명성탕이 언제적 명성탕이냐? 어머니가 무심히 말을 받았다. 옛날 그대로 온천 표시가 그려진 낡은 명성탕 간판이 휙 지나갔다. 아이고 명성탕 가서 훌훌 때나 버겼으면 쓰겄다. 한창 때의 어머니는 밭일을 마치고 돌아와 대문을 꽁꽁 잠그고 등목을 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머니는 몇 분 하지 않는 목욕탕조차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세월을 살았다. 그 세월이 주름처럼 깊이 박혀 지금도 어머니는 2주일에 한 번 이상은 목욕탕에 가지 않는다. 저번에 차 수리하는 바람에 차 없이 와서 차가운 명성탕으로 갔더만은 바가지에 때가 꼬질꼬질하더라. 우리 엄마 의자하고 바가지 신이라 힘 다 뺐지. 그 다음부터는 엄마가 나서서 좀 비싼 온천탕으로 가자고 하신다야. 언니가 좀 씻어드리지. 쥐는 오도하면서 가시네가 누구를 불효자석으로 만들려고 하네. 나가 전부 다 안 했까니. 해봤자 엄마가 돌아오는데 뭐. 엄마 성이 차기하면 될 거 아니야. 언니 나이가 몇이야? 엄마를 50년을 보고도. 시끄러 가시네야. 고로코름 잘났으면 손톱 얇은 네가 와서 하든가. 지 혼자 뭔 대단한 일을 한다고 명절 때 말고는 오도하는 년이 말은 청산유술세? 어머니가 곁에서 피식 웃음을 흘렸다. 아이가 사도 너무 말한다. 청산유수로 말함사 니 따라올 사람 있까니? 기억 안 나냐? 장날이면 대쌀 묵은 어린 것이 대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별 참견을 다 했니라. 고추팔러 가요? 요번 장에는 고추금이 좋아였을 것인데 어쩌기다. 험시로 네가 쎄를 참은 어른들이 배꼽을 잡았단께. 아따 엄마도 뻥이 쪼간 쎄요? 5살 배기가 뭘 그랬겠어? 좀 나이 든 뒤든가 그거째. 아이가 니는 발대기 전에 이쁘던 때스야. 3살이 얼마나 좋았는데. 그 3살 덕택에 매도 반으로 치렀구만은. 니는 눈치도 얼마나 빨랐는가. 나가 메타적을 하거나 어쩌거나 생각만 해도 제까닥 눈치를 채고는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달구던 것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야. 엄마 나가 잘못했어. 나가 죽으려니요. 다시는 안 그럴란께 한 번만 봐주시오. 험시루. 어린 것이 그러는데 메타적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매야 우리 둘째가 오지게 맞았지. 자는 뭔 놈의 고집이 셋인 줄 맹기가 이날 입대껏 잘못했단 소리 한 번을 안 했어야. 그래 놓게 어쩌다 한 번씩 다리가 터질 때 꼬적 맞았지. 아무튼지 징글징글한 년이여. 원지지? 다리 터질 때 꼬적 맞고 지성들 못 이겨 눈 뒤집은 날 있잖아. 뭐 땜시 그랬는가는 생각도 안 나네. 나 역시도 가물가물한 기억이었다. 우리 자매일이라면 어머니 기억이 제일 환했다.
중학교 입학식 날이었지. 네 교복 물려 입으랬다고 맨날 며칠 울고불고 하더만은 입학식 당일 아침에 학교 안 가겠다고 머리 싸매고 누웠자니. 까맣게 잊었던 기억이 볕 좋은 봄날의 새싹처럼 들썩들썩 솟아올랐다. 2살 위인 언니가 그해 겨울 살이 6kg나 찌는 바람에 3학년인 언니는 새 교복을 얻어 입고 신입생인 나는 헌옷을 물려받았다. 그게 분했던 것일까?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날 아침 한바탕 난리를 치는 기억이 선명했다. 울고불기는 누가? 그냥 말을 안 했지. 말 안 하고 밥아먹는 그것이 니한테는 울고본 것이란 매한가지 아니여. 그래, 기억났다. 아이고, 고래심질이 누굴 닮긴 누구 닮아? 엄마 닮았지. 거품 물고 쓰러진 애한테 엄마가 찬물 끼얹은 것은 생각나요? 기어이 등 떠밀어 보낸 엄마가 더 징하고 독하네. 나가 그리 안 독했으면 나 혼자 너희들 대학과정 보낼 수나 있었까니? 너희들은 나가 날 때부터 독했는 줄 알지야? 운전을 하던 언니가 문득 옆자리를 보았다. 어머니는 무슨 생각에 잠겨 먼 산자락을 바라보는 중이었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도 시력이 마이너스인 어머니에게 먼 산은 아련한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릴 터였다. 저 산자락 어디 학이 둥지를 튼 데서 항말이라 불리는 어머니 친정이 있었다. 어머니에게도 우리와 같았던 어린 시절이 소녀 시절이 있었을 것이다. 외조 부모가 일찍 돌아간 터라. 그러고 보니 나는 어머니 친정에도 가보지 못했다. 엄마는 어린 시절이 어땠어? 어쩌긴 뭐가 어째, 꼭 네 같았지 뭐. 어머니 대신 언니가 냉큼 말을 받았다. 큰 외삼촌이 그러더라. 공부 뻗치는 것도 그렇고 말 없는 것도 그렇고 자존심에 고집거정 네가 엄마 반박이랴. 외할아버지 몰래 약 가다가 머리를 잘렸는데 그러고도 보직이 뒤집어 쓰고 다음날 또 도망갔다며. 독하기는 어릴 때부터 독했구먼 뭐. 부침성 좋은 언니는 외가 식구들하고도 사이가 좋았다. 외삼촌들 다 돌아간 지금까지도 외사촌들과 연락을 하고 지내는 모양이었다. 어린 시절 언니가 어머니 졸라 외가에 다니러 간 방학에도 나는 어머니 뒤를 졸졸 따라다니거나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었다. 그 사이 언니는 어린 어머니와 조우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는 책을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공부가 숱하다는 것을 애석하게도 그때의 나는 알지 못했다. 공부가 하고 싶었은께 공부란 실컷 하다 죽으면 원도 한도 없겠더라. 그때는 살기가 어찌 그리 폭폭했는가. 너그는 모를 것이다. 내가 보낸 그 험한 세월을 너그가 짐작이나 하겠냐. 허기사 알 필요도 없다. 너그는 좋은 세상 살아야지. 암만. 좋은 세상을 우리만 살면 쓰가니? 엄마도 같이 살아야지. 더도 말고 한 50년만 더 사시오. 더 살면 나도 쪼까 귀찮아질란가 모른게. 가슴 먹먹한 어머니 말을 언니가 산뜻하게 낚아챘다. 부러운 재주였다. 공부야 그럭저럭 했지만 뒤끝 야물지 않고 오지랖만 넓은 언니가 남부럽지 않게 잘 살아가는 비법일지 몰랐다. 50년? 아이고 징어다. 니는 한즉 젊어 사는 것이 재밌을란가 몰라도 나는 징글징글하다. 먼 놈의 날이 그리 더디 새고 더디 저무는지 하루가 1000년인데 50년? 아이고야 재미난 니가 내 목거정 다 살아라. 아나 50년. 어머니도 우스갯소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새삼스런 마음에 어머니의 옆모습을 찬찬히 살폈고 언니는 깔깔 호탕한 웃음을 터뜨리며 온천탕 앞에 차를 세웠다. 니는 어머니 모시고 들어가거라. 나는 차 세우고 올란게. 어머니가 언니 팔 대신 내 팔을 붙잡았다. 붙잡는 신용만 한 것인지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언니와 걸을 때보다 걸음새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다. 힘을 주지 왜? 지팡이 짚는디 뭐. 울컥 뜨거운 것이 목을대를 건드렸다. 언니한테는 잘만 기대더니 라는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으나 나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가 아니라 내 자신에게 해야 할 말이었다. 멀리 산다는 핑계로,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로, 아이들 핑계로 대학을 졸업한 후 나는 나날이 어머니로부터 멀어졌다. 어떠한 세월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아웅다웅 서로 부대끼며 살아온 어머니와 언니의 지난 세월이 오늘 고스란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었다. 나와 어머니의 세월도. 어머니와 나는 말없이 묵묵히 걸었다. 어머니의 걸음이 점점 느려졌다. 명절에나 다녀간 나는 어머니의 관절염이 얼마나 심해졌는지 눈치조차 채지 못했다. 30m 남짓 걸은 어머니가 락커들 사이에 놓인 평상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나는 어머니의 작은 길을 고려하여 맨 아래쪽 락커를 열었다. 어머니가 락커 앞에 주저앉아 옷을 벗기 시작한다. 팔이 아픈 것인지 윗옷을 벗는데도 시간이 걸렸다. 6월 초건만 어머니는 10수년 전 내가 사다 준 분홍색 내복을 입고 있었다. 내복을 벗은 어머니의 왼팔이 팔꿈치부터 손목까지 거무죽죽했다. 만져보니 굳은 살이었다. 쑥스러운 듯 어머니가 배시시 웃음을 빼물었다. 다리가 아픈 게 밥할 때마다 왼팔을 싱크대에 걸쳐놓고 힘을 안 주냐. 그러다 본 게 언제부턴가 굳은 살이 박혔어야. 보기는 흉해도 아프든 않은 게 암시랑도 않다. 자리에서 일어난 어머니가 한쪽 발로 평상을 집은 채 남은 팔로 힘겹게 바지를 벗었다. 반쯤 내린 바지 밑으로 헐겁게 늘어난 요즘은 시골 노인네들도 입지 않는다는 하얀 면 팬티가 드러났다. 새로 넣은 듯한 검은 고무줄이 얇아진 천 사이로 내비쳤다. 삭은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팬티는 막 삶은 듯 새하였다. 민망하여 나는 고개를 돌렸다. 아이, 네가 좀 벗겨드리지 뭐 두고 있냐. 가시네 인정머리하고는. 쿵쿵 발소리도 요란하게 등장한 언니가 짜증 섞인 타박을 늘어놓으며 얼른 어머니를 붙잡았다. 엄마도 그요. 좀 도와달라고 할 것이지. 때도 밀기 전에 옷 벗다 진 다 빠지겠어. 내가 올등 애기냐. 옷도 못 벗게. 땀 좀 무시오. 언니가 소매자락으로 어머니 얼굴을 훔쳤다. 그제야 꽃잔등이며 인중에 송송 돋아난 땀이 보였다. 언니는 어머니를 평상에 앉히고는 엉덩이를 이쪽 저쪽으로 들어올리며 순식간에 옷을 벗겼다. 군더더기 없이 날렵하고 깔끔한 솜씨였다. 아이, 수건 좀 다오. 양발로 재빨리 겉옷을 가린 어머니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내가 건넨 수건을 어머니는 가슴부터 아랫도리까지 늘어뜨리고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안았다. 아이고, 참말로 유난을 떨어요, 유난을. 다 늙어빠진 엄마 몸을 누가 본다고요? 그냥 편하게 들어가면 좀 좋아. 언니가 팔을 내밀었고 엄마는 눈을 흘기면서도 얼른 그 팔을 붙잡았다. 나는 욕실용품이 든 비닐 가방을 들고 가만가만 뒤를 따랐다. 뒤에서 바라본 어머니의 벗은 엉덩이는 팔꿈치처럼 굳은 살 투성이었다. 어머니는 앞에 있었고 걸음은 거북이처럼 느리기만 하여 나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어머니의 벌거벗은 엉덩이를 보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 집에 다니러 올 때마다 나는 무슨 핑계를 대서든 애초 계획보다 앞당겨 돌아갔다. 어머니가 싫어서는 아니었다. 다리를 절뚝이며 싱크대에 왼팔을 걸쳐놓고 나 먹일 나무를 데치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이 나는 죽기만큼 괴로웠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잊을 수 있었고
그래서 나는 번번이 도망치듯 어머니 곁을 떠났다. 내가 도망친다고 세월이 어머니를 비껴가는 것은 아닐 터. 반년 만에 만나면 어머니는 더 늙어 있었고 그만큼 더 괴로웠으며 하여 더 빨리 떠날 핑계를 찾았다.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게 언니는 나를 늙은 어머니와 정면으로 맞닥뜨리게 한 것이다. 그것이 시대군은하며 나를 고향으로 불러내린 언니의 교활한 목적이었다. 우리 집 여자 중 독하기로는 언니가 최고였다. 어머니를 팔에 매단 채로 언니가 구석을 가리켰다. 의자 3개, 대야 3개, 바가지 3개. 손끝 얇은 네가 엄마한테 되지 안 맞게 야무지게 다가봐라 한번. 나는 어머니와 나 사이 멀어진 세월의 묵은 때를 벗기듯 목욕타월에 비늘을 흠뻑 묻혀서는 빡빡 닦기 시작했다. 의자의 가운데 구멍까지 샅샅이 비누칠을 한 후 가장 뜨거운 물로 몇 번이나 헹구는 것도 잊지 않았다. 봐라, 니보단 100배 낫지야. 어머니가 자랑스러운 듯 언니의 옆구리를 집적이며 말했다. 어린 시절 어쩌다 내가 설거지라도 하고 나면 어머니는 저렇듯 자랑스러운 얼굴로 살강을 쭉 훑어보곤 했다. 네가 설거지를 하모 그릇들이 반짝반짝 윤이나야. 아이고 손끝도 야무지제 우리 강아지. 친정에만 오면 석 달여를 밀린 잠이나 자고 가기 전.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행 쓰잘데기 없는 짓 하느라 노상 바쁘구먼. 가시네야 아토피가 왜 생긴 줄 아냐? 사람이 세균하고도 적당히 어울려 살아야 한단다. 니매끼 깔끔을 떨어싼게 옛날에는 없던 병이 생기는 것이여. 요새 같은 최첨단 과학의 시대 말이여. 작작 좀 하고 팬이 살아 팬이. 아이고 3살 따는 건매기 일을 좀 해보제. 깔끔한 것이 무엇이 나빠야. 세균이 그렇고럼 좋으면 니나 세균하고 동맥 살거라. 누가 니 3살을 이기겠냐. 세균도 아 뜨거 도망갈 것이다. 아매. 엄마 3살도 나무지 않구만. 괜히 힘 빼지 말고 앉기나 오시오. 깨끗이 닦아놓은 의자 위에 수건을 펼치고는 어머니가 힘겹게 엉덩이를 내려놓았다. 목욕 가방을 연 언니가 초록색 떼수건을 내게 건넸다. 아나, 오늘은 나 팬이 실난다. 그러니까 초록색 떼수건은 어머니 것인 모양이었다. 무좀이 있는 어머니는 수건도 떼수건도 당신 것을 절대 쓰지 못하게 했다. 심지어 비누도 따로 썼다. 언니가 샤워젤 대신 비누를 건넸다. 엄마는 때밀기 전에 비누 써야. 비누질 끝내면 깨끗하게 헹궈서 온탕으로 모셔라이. 어머니의 주름진 몸은 비누칠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십 겹으로 늘어진 뱃살이 밀가루 반죽인 양 밀렸다. 어머니가 내 손을 붙잡았다. 아이, 비누칠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야. 혼자 얼란다. 이따 등이나 쪼가 밀어주면 돼야. 나는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뿌리쳤다. 살 한 겹을 한 손으로 붙잡아 한껏 당긴 후에야 비누칠을 할 수 있었다. 나와 언니가 이 뱃속에서 10달을 머물렀다. 있는 대로 팽창하여 두 생명을 품었던 뱃가죽이 팽창했던 그만큼 늘어진 것이리라. 한 겹 한 겹 젖혀가며 정성스레 비누칠을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 또한 내 벗은 몸을 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었다. 당신 몸에서 생명을 얻어 알몸으로 세상에 나온 딸이 당신 못 보게 몸도 마음도 꽁꽁 싸매고 저 혼자 살아온 지난 세월 동안 어머니는 적적했을까 쓸쓸했을까. 같은 어머니가 되고도 나는 아직 어머니의 마음을 짐작하기 어려웠다. 어머니 눈길은 때를 미느라 출렁이는 내 가슴을 향해 있었다. 한때는 내 가슴도 어머니 닮아 자그마니 봉긋했었다.
애 낳고 40 넘어 나이만큼 늘어진 내 가슴을 더듬는 어머니의 시선이 애처로웠다. 아이, 인자 니도 늙은 티가 난다. 아이. 허기사, 니가 올해 46이제. 아이고, 징하게도 오래 살았다. 하도 몸이 안 좋아 니 국민학교 입학하는 것이나 보고 죽을란가 어쩔란가. 아이고, 내 속도 모르고 방긋방긋 웃는 네 얼굴만 보면 애가 탔는데. 네가 벌써 46이여. 내 손길이 허벅지를 향하자 어머니가 움찔 다리를 오므렸다. 아이, 인자 됐다. 내가 할란다. 에이. 어머니가 애원하듯 내 손을 다시 부여잡았다. 아따, 참말로 가만히 좀 있으시오. 부모 자식 사이에 뭐시 부끄럽다요. 언니라면 당연히 했을 그 말을 나는 차마 입 밖에 내뱉지는 못했다. 대신 힘주어 어머니 가랑이를 벌렸다. 거웃 무성해야 할 둔덕이 조경도 하지 않은 소녀의 것이냥 맨질맨질했다. 나이 들면 어느 순간 여자는 다시 소녀로, 아이로 변해가는 것일까? 그 긴 순환의 고리를 겪은 후에야 생명은 한없이 기꺼이 이승을 떠나는 것인지도 몰랐다. 나는 다시 한번 비누를 묻혀 어머니의 둔덕을 어루만졌다. 하얗게 센 거운 몇 개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다. 움찔거리긴 했으나 어머니는 내 손에 몸을 내맡겼다. 몇 번만 더 권하면 마지 못하는 척 어머니가 했을지도 모르는 일들이 많았다. 외식이나 여행도 그중 하나였다. 멀라고 비싼 돈 주고 맛도 없고 달기만한 음식점 음식을 먹느냐는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언젠가부터 외식을 하지 않았다. 몇 번 더 잡아 끌었다면 기꺼이 맛있게 그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어머니라는 것을 어리석게도 나는 오늘까지 알지 못했다. 어머니에게 맛있는 것을 먹이고 좋은 데 데려간 것은 어머니 쏙 빼닮았다는 내가 아니라 어머니의 타박덩어리 언니였다. 아이, 내가 너그 아버지한테 지은 죄가 많아야. 내 손은 이미 종아리를 향해 있는데 어머니는 꿈꾸는 듯한 눈길로 자신의 거울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몸이 아픈 게 네 아버지가 젖에 오는 것이 무서웠어야 나는. 아버지 잠들 때꺼정 없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기미가 보이면 얼렁 벤수로 내빼기도 하고 월경 핑계도 대고 그러다 딱 잡힌 날에는 염치도 없제. 아빠 죽고는 사람 붙잡고 그 짓이 하고 싶냐고 뎁뎁 큰 소리를 쳤어야. 한 번은 너그 아버지가 그럴라면 첩을 얻든 바람을 피든 자기 마음대로 할란담시로 너그 언니 맹기 있는 뒤로 고함을 지르고는 한밤중에 집을 나가버렸는데. 에휴, 그날이 아직도 눈에 선해야. 그날 밤새워 술 먹다 피를 토함시러 쓰러져갖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라고 안 하냐. 암만 아파도 한번 해줄 것을 고로크롬 쌀쌀하게 내친 것이 마지막일 줄 누가 알았까니.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세상을 떴다. 아버지가 곁에 없었던 탓일까? 어머니가 여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나는 자꾸 잊어버렸다. 아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어머니는 더 이상 여자가 아니었다. 어머니였을 뿐이다. 그런 어머니도 욕정으로 잠 못 드는 밤이 있었을지. 나는 난감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다. 두고두고 너그 아버지한테 미안해야. 왜 그런가 늙을수록 더 미안한 말이다. 아프다고 노상 밀어내고는 나 혼자 이리 오래 살고 있어서 그런가 어쩐가. 이러다 100살 채우면 어쩌구나. 너그 아버지한테도 미안코 너그한테도 미안코. 나는 어머니의 다리를 툭 쳤다. 언니가 50년만 더 살라고 안 합디요. 오지랖 넓은 언니가 오지게 잘생긴 것인데 뭔 걱정이요.
나도 모르게 까맣게 잊고 있던 사투리가 줄줄 흘러나왔다. 니는 언니만 못하고 하니. 니는 니대로 죽을 똥 살 똥 참말 잘했어야. 니가 철저히 사보낸 옷이 옷장 한가득이잖아. 옥매트랑 멋이냐 생선 굽는 못이랑 아이고 새도 못하겠다. 그 돈 버니라 몸도 야간 니가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데. 니 생각하면 아까워서 나가 쓰덜 못하겠어야. 마음에 짐 덜 자고 개중하기 쉬운 일로 면피한 것을 아까워 쓰지도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리라. 부끄러움이라도 덜어주려는 것인지 어머니가 벗은 내 등을 어루만졌다. 그나저나 그 옷이나 다 입어보고 죽어야 할 것인데 아까워서 어쩌구나. 그 옷 다 입어보고 죽을라면 언니 말대로 천생 50년은 더 살아갔어. 사우나에 다녀온 언니가 땀을 번들거리며 곁으로 다가왔다. 아이가 서울년 다 된 줄 알았더만 전라도 말도 할 줄 아네? 용하다야. 갱년기 증상이 심해 여성 호르몬을 복용한다는 언니는 애도 안 난 사람처럼 가슴이 풍만했다. 언니는 시집 한 번 더 가도 되겠네. 나 천적전 부담도 낮구마. 썩을년. 부작용이 얼마나 심한데 돈도 수월찮아야. 언니가 떼미는 사람처럼 양손에 떼수건을 끼고는 짝짝 경쾌하게 손뼉을 쳤다. 등이나 대거라. 엄마도 도란 듯이요. 나는 야 밀고 야는 엄마 밀고 그러면 쓰겄네. 망설이다가 나는 돌아앉았다. 누구에게 맨등을 보이고 돌아앉았던 적이 있었던가. 나는 잠시 생각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언니의 손끝도 제법 야무졌다. 샤워타월로 대충 혼자 닦기만 했던 등이 따가울 지경이었다. 어메 가시네야. 니는 때도 안 밀고 사냐. 아 무슨 놈의 때가 국수가닥도 아니고 우동 면발이네 그랴. 그만 없어. 아파 죽겠네. 언니가 착소리가 나게 내 등짝을 후려쳤다. 애도 아니고 엄살은? 좀 참아. 누가 네 껍질 벗길까비. 밀 때는 따끈따끈 혀도 밀고 나면 얼마나 시원한데. 하기야 때를 밀어봤어야 알지. 네 목욕탕 크고 난데 점이지? 수십 년 묵은 때가 타일 바닥 위로 툭툭 떨어지는 게 내 눈에도 보였다. 언니 말대로 아프면서도 시원했다. 그래 언니 덕분에 머리 굵고 처음 목욕탕 구경한다. 고마워 죽겠네. 시끄러워 가시네야. 고마우면 밥이나 사. 떼수건을 물에 헹구고 다시 한번 손뼉을 친 언니가 고개를 내밀며 소리쳤다. 엄마, 둘째 떼미는 솜씨는 어떻소? 나보다 낫소? 하기사 물어 못해. 뭔들 나보다 못하겠어. 엄마 주고 못 사는 둘째인데. 행, 나만 찬밥이제 이날 입대껏. 아니요. 떼미는 솜씨는 네가 낫다. 둘째는 먼길 언니라 힘들어 그런가? 영 힘이 없어서 못 쓰겄다. 주름진 살이 밀려 아플까 조심한 것인데 어머니는 시원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리라 짐작했던 어머니 마음이 오늘처럼 늘 헛다리를 짚었던 건 아니었을까? 알몸인 탓인지 시선 둘 데 없이 민망했다. 언니가 내 등짝을 두 번 탁탁 두드리고는 사내처럼 호탕하게 웃었다. 가시네야, 오늘은 네가 찬밥이란다. 비켜라. 내가 물러난 자리에 언니가 앉았다. 쓱쓱 대패질을 하듯 언니는 힘차게 팔을 움직였다. 어머니의 만족스러운 나지막한 신음소리가 손님이 거의 없는 탕 안에서 공명했다. 나도 떼수건을 들고 언니의 등을 밀기 시작했다. 난생 처음 보는 언니의 등은 더할 수 없이 부드러웠다. 오늘은 싹둑머리 없고 인정머리 없는 나를 위해 언니가 준비한 특별한 날이었다. 어쩌면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날일 수도 있었다. 아무렴 어떤가. 오늘은 어머니도 나도 언니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임경선 작가의 작품 우리가 잠든 사이 준비했습니다. 소설은 늦게나마 용기를 낸 아들이 어머니와 단둘이 여행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읽은 후에도 마치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임경선. 하가타역에서 출발하는 특급열차 유후인 노모리 91호는 진한 에메랄드색의 디젤 엔진 기차였다. 기차 외관에는 녹색과 금색의 우아한 영문 엠블럼이 새겨져 있었고 기차 안은 세월을 머금은 목재 패널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초록색 나뭇잎 무늬의 벨벳 시트는 몸을 포근하게 감쌌다. 여행의 이동수단일 뿐인데도 타는 것 자체가 지극한 경험이었다. 조명을 다소 어둡게 해놓아서 창밖 경치를 액자 속 작품처럼 감상할 수 있었다. 그 안에서 싱그럽게 우거진 전나무 숲과 계곡, 새봄이 끌어올린 풋풋한 잎사귀, 목가적인 전원마을, 햇살을 반사해내며 반짝이는 바다가 번갈아 모습을 뽐냈다. 우리는 일본 규슈에 위치한 유인 온천마을로 향하고 있었다. 창가 자리에서 눈을 반짝이며 풍경을 내다보던 그녀가 잠이 모자랐는지 짧게 하품을 했다. 손바닥으로 입을 가리려는 찰나 나와 시선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었다. 미안.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는 작은 일에도 세세하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녀가 다시 창밖에 시선을 고정했다. 요인까지 가는 길엔 산이 많아 터널을 자주 지났다. 그때마다 유리창에 어머니의 부드러운 미소가 비쳤다. 종착지가 온천마을이다 보니 승객 대부분이 여행객이었다. 그 덕에 열차 안에는 설렘의 기운이 물씬했고 초면의 사람들끼리도 반갑게 미소를 나누는 분위기였다. 건너편에는 일본인 커플이 승무원 모자를 쓰고 포토 이벤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차창 밖 경치에 대해 안내하던 낭랑한 목소리의 승무원이 두 사람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었다. 잘 어울리네. 예쁘다. 어머니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해했다. 젊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눈부시니까. 어머니, 앞간에 가보실래요? 라운지 같은 곳이래요. 이 지역의 특산품도 판다네요. 난 여기서도 충분해. 너가 대표로 다녀와. 혼자 계셔도 괜찮겠어요? 아유, 그럼 괜찮지. 내가 이도 아니고. 필요한 거 없으세요? 커피? 물이면 돼. 어서 다리 좀 펴고 와. 그럼 간식거리라도 사올게요. 삐걱대는 바닥을 가로질러 서너 개 칸을 지나자 라운지가 나왔다. 그곳은 천장부터 바닥까지 꼼꼼하게 니스질이 되어 있었고 벽에는 기다란 카운터가 마련되어 있었다. 카운터 위로 통창이 울창한 숲의 전경을 파노라마처럼 시원하게 펼쳐냈다. 계산대에서 롤케이크 2조각과 생수 1통, 에스프레소 1잔을 산 뒤 카운터에 기대서서 팔짱을 끼고 흔들림에 몸을 맡겼다. 둥글둥글한 브로콜리처럼 생긴 산을 내다보면서 천천히 에스프레소를 마셨다. 성인이 되고서 어머니와 여행을 하는 건 처음이었다. 저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다면 진작 모시고 오는 건데 저런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도 기억나지 않았다. 충동적으로 여행을 결정한 뒤 오랜 시간 같이 일해온 출판사의 여성 편집자에게 물어봤더랬다. 여자분들은 2박 3일 정도의 여행지로 어디를 선호하냐고. 편집자는 자신있게 일본 규슈의 유후인을 추천했다. 후쿠오카까지 비행시간이 50분 남짓이라 타자마자 내리는 수준이고 거기서 유후인으로 가는 기차 여행이 무척 운치 있고
온천 육간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도 할 거리가 충분하다고 했다. 평소 그녀의 안목을 신뢰했기에 바로 숙소와 항공권을 예약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 비행은 순식간이었고 기차 여행에는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게 큰 기쁨이었다. 들어갈 때 잊지 않고 편집자의 선물을 사야지. 도시락 드세요. 나는 승무원에게 주문해 놓은 도시락을 좌석 앞 간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종류가 두세 가지였지만 이 도시락이 가장 오래되고 상징적인 메뉴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인 인근에서 재배되는 채소를 이용한 조림과 무침이 줄을 이뤘다. 무조림 시금치 들깨무침, 매실조림, 콩조림, 깨두부, 곤약 스테이크, 우엉조림 흰쌀 생선 계란말이에 다진 표고버섯이 섞인 쌀밥. 조려는데도 어쩜 이렇게 싱싱하니? 정성 가득한 반찬을 맛보며 어머니는 혀를 내둘렀다. 이건 어떻게 만든 거지? 특이한 향이 나네. 간이 딱 맞았다. 그녀는 하나하나 음미하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왜 안 먹어? 나는 나무젓가락만 갈라놓고서 어머니가 식사하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다.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불렀다. 체크인까지 3시간 정도가 비니 그 사이 마을 구경이라도 하려면 배를 채워놓는 것이 좋으리라. 도시락에 딸린 종이 냅킨을 무릎 위에 깔고 식사를 시작했다. 기차가 덜커덩 소리를 내며 커브를 틀었다. 어머니는 상을 치르는 내내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다. 1년 전부터 아버지가 한밤의 응급실행과 잦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 같다. 양력서를 무사히 넘겨서 올해도 이 정도 컨디션을 유지할 줄 알았는데 결국 정월 초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빈수에 도착하자 살아생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큰형이 숨 넘어갈 것처럼 통곡하고 있었다. 유가족 휴게실의 소파에서 가장 많이 잔 것도 큰형이었다. 그냥 둬. 깨우지 마. 문상객이 몰려와 큰형을 깨우려고 하면 작은형이 말렸다. 작은형은 2살 터울의 큰형보다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했다. 공부도 훨씬 잘했고 큰형처럼 부모님 속을 썩이지도 않았다. 현재도 사회적 지위가 훨씬 나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말년에 목 놓아 찾은 건 어디까지나 장남이었다. 한동안 소식을 끊고 살았는데도 아버지가 가장 아낀 건 큰형이었다는 걸 이번에 모두가 알게 되었다. 작은형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눈도 깜짝 안 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완연한 중년인 큰형은 아버지의 외모와 성격을 거울처럼 빼닮은 아들이었다. 서로 그토록 미워한 건 그래서였을지도 모른다. 나고 자란 부산에 터를 잡은 형들과 달리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게 된 나는 서울에 안착했다. 어차피 내 손님은 많지 않았던 터라 내 앞으로 들어온 봉투는 어머니께 다 드리라고 말해놓고 발인이 끝나자마자 짐을 챙겼다. 그래도 아버지 유언장은 같이 있을 때 봐야지. 어머니는 장례가 끝나자마자 사무제도 지내지 않고 떠날 채비를 하는 막내 아들 앞에서 서운한 기색을 내비쳤다. 나는 남은 식구들이 모여서 조의금을 정산하는 모습도 행여 이런저런 권리를 따지는 모습도 보고 싶지 않았다. 유언장이야 쓰인 그대로 따르면 그만이었다. 나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으리라는 생각에 주저없이 기차역으로 향했다. 막상 서울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홀로 된 어머니를 떠올리자 가슴이 쓰렸다.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셨던 아버지를 간병인의 도움 없이 혼자 돌볼 만큼 건강하셨다 해도 어머니 역시 칠순을 앞둔 노인이었다.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도 놀랍지 않을 연세였다. 챙겨야 할 일을 자주 깜박하거나 기력이 달리는 듯 곧잘 쭈그려 앉는 모습에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다.
일요일 오후 열차는 예상외로 조용했다.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 노부부에게 눈길이 갔다. 건너편 동반석에서 젊은 여자 둘과 마주한 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네 사람은 생김새나 표정에서 비슷한 분위기를 풍겼다. 가족여행을 다녀오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가족과 여행을 가본 기억이 없었다. 부모님 집의 낡은 앨범에는 5사람이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었지만 기저귀를 자고 어머니 품에 안긴 내 모습만큼이나 낯설기만 했다. 큰형이 여름방학에 맞춰 강릉으로 여행을 갔었다고 어머니는 설명해 주셨다. 터울이 꿰지는 형들은 내가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이미 고등학생과 대학생이었던 터라 같이 어울릴 수 없었고 나 역시 서울로 진학한 이후로는 가족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가끔 부모님이 서울에 올라오실 때도 솔직히 귀찮다는 생각뿐이었다. 내 마음을 간파했는지 어머니는 막내네 집이 좁다며 아버지를 설득해 시내의 숙소를 따로 잡곤 하셨다. 분기에 한 번꼴로 고향에 내려갔고 가서도 밖으로만 놔두느라 식사 한두 끼 겨우 같이 했다. 부모님과 여행을 같이 한다는 건 한 번도 고려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가족들에게 이런 결심을 알리니 형수들이 가장 뜨겁게 호응했다. 역시 우리 도련님이 제일 효자라니까. 여행 경비는 보탤게요. 날짜를 맞춰보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이토록 단번에 자를 줄은 몰랐다. 어떻게 보면 정직한 반응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두 번째 배우자였고 형들은 사별한 전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었다. 아버지는 세 아들을 똑같이 엄격하게 대했기에 대학 입학 전까지는 내가 그저 늦둥인 줄만 알았다. 형과 형수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어머니는 온전히 내가 끌어안아야 할 몫이었다. 요인역에 내리자 맑은 공기와 청명한 하늘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어머니는 기지개를 켜며 몸 이곳저곳을 움직였다. 아무리 편한 좌석이어도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게 부담스러우실 터였다. 체크인 전에 기린코호스에 가볼까 했거든요. 걸어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쉴까요? 괜찮아. 걷다가 쉬어가면 되지. 여기 사물함에 짐을 넣어두고 호수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가는 길에 고즈넉한 상점가가 나왔다. 기념품 가게와 잡화점, 카페와 갤러리 등 개성적이고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중간중간 시식코너의 점원이 건네주는 과자나 채소 절임을 즐겁게 받아드셨다. 1km 남짓한 상점가가 끝나자 일상에 깃든 온화한 자연 풍경이 펼쳐졌다. 오이타 강변에 유채꽃이 만개했고 강물에 하늘과 구름이 비쳤다. 저 멀리 완만한 능선이 보였다. 요인 마을 어디에서나 창문을 열면 그 산이 보인다고 했다. 여러 종류의 울창한 나무들이 산책로에 잔잔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 흙내음이 섞인 봄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간지럽혔다. 저 의자에서 쉬다 갈까요? 얼마 걷지도 않았는걸. 나한테 다 맞출 필요는 없어. 속도 맞추느라 답답하지? 앞서 가. 어머니는 내 등을 떠밀면서 부지런히 걸음을 옮기셨다. 기린코호수는 동화책의 사파 같았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날 만큼 물이 투명하게 맑았다. 어머니, 이 호수 이름이 금빛 비늘이라는 뜻이래요. 1884년에 어떤 학자가 석양을 받아 금빛으로 빛나는 물고기를 보고 지은 거라네요. 저것 좀 봐. 너무 깨끗해서 잎사귀까지 다 비친다. 거울이 따로 없네. 어머니는 내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호수로 눈을 돌려 감탄사를 연발했다.
신난 발걸음이 물에 너무 가까워지는 듯해서 신경이 쓰였지만 한껏 들뜬 어머니가 귀여웠다. 사진에서나 보았던 어머니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졌다. 동시에 여기저기 주삿바늘을 꽂은 아버지 옆에서 오랜 시간 무력감에 기들어갔을 어머니의 모습이 처음으로 손에 잡히듯 그려졌다. 어머니에게 다가가 가는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슬가슬한 카디건의 감촉 뒤에 은은한 온기가 느껴졌다. 상혁아, 난 괜찮아. 어느새 몸을 돌린 어머니가 나를 보듬었다. 어머니는 한없이 작고 약해 보였지만 그럼에도 보살핌을 받는 쪽은 끝까지 자식일까? 고마워. 이런 풍경을 보여줘서. 겨울 아침에는 강한기를 볼 수 있대요. 그게 엄청 신비롭고 아름다운가 봐요. 그때 또 와요? 내가 다짐하듯 말하자 어머니가 촉촉한 눈빛을 맞춰왔다. 그래, 꼭 다시 오자. 속세와 단절된 무척 먼 곳에 와 있는 기분이었다. 류카는 정갈하고 품위가 있었다. 과감히 여윳돈을 쓰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구에서부터 정중하고 섬세한 환대가 시작되었다. 직원을 따라 객실로 들어가니 다다미의 구수한 냄새가 코를 훅 찔렀다. 객실은 넓고 깔끔했다. 종이가 발린 덧문을 여니 창문은 그대로 유우산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낸 액자가 되었다. 텔레비전도 시계도 없었다. 어둠이 내리면 잠자리에 들고 해가 비추면 깨어나듯이 자연의 리듬과 속도에 맞춰 푹 쉴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였다. 저녁은 방에 차려준다는데 그 전에 온천을 다녀오시겠어요? 직원이 돌아간 뒤 짐을 내려놓으면서 물었다. 아니, 아무래도 잠깐 눈 좀 붙여야겠어. 온천은 저녁 먹고 다녀올게. 늦게까지 하겠지?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입을 꺼내드려요?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아니야, 됐어. 괜찮아. 어머니의 말버릇이었다. 주변의 도움을 한사코 거부하며 살아온 흔적. 그깟 입을 꺼내주는 게 뭐 큰일이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였다. 어머니는 의자에 있던 방석을 빼서 베개로 삼았다. 이내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눕자마자 잠이 드신 모양이었다. 어머니의 잠든 얼굴을 보는 건 오랜만이었다. 노인이라고 추리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며 이른 아침부터 챙겨 바른 아이섀도우와 립스틱이 대부분 번져 있었다. 여전히 햇살이 강해 자글자글한 눈 밑주름이 유독 도드라져 보였다. 어머니도 나도 차근차근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다. 나는 료칸 주변을 둘러볼까 하다가 어머니 곁을 지키기로 했다. 옆에 엎드려 서울에서 가져온 책을 읽기 시작했다. 아들, 뭐 읽어? 얼마 뒤 주름기가 묻어나는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렸다. 계셨어요? 어디 봐봐. 어머니가 발을 뻗어 표지를 확인했다. 나도 읽어본 책 같은데. 언제요? 내 물음에 어머니는 표지를 뚫어지게 보면서 생각에 잠겼다. 일본에 간다고 일본 작가의 책을 고른 건 다소 일차원적이었지만 다행히 흥미롭게 읽던 참이었다. 아니다. 내가 읽은 건 다른 작품이었어. 그 작가 좋아하니? 이 사람 작품은 처음이에요. 잡지에서 봤는데 온천을 사랑한 작가라고 했어요. 원래 도쿄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일했는데 마스야마라는 지방으로 내려온 뒤 그곳 온천을 매일같이 들렀대요. 이 소설의 주인공도 온천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나와요. 어머니는 내 말을 집중해서 들으셨다. 넌 어릴 때부터 책을 참 좋아했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었지. 집에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더 그랬을 거야. 제가요? 어머니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릴 적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쑥스러웠다. 나는 책갈피를 끼워놓고 책을 덮었다.
너가 책을 좋아해서 이렇게 속 깊은 사람으로 컸나 보다. 세상 모든 어머니가 그러하듯 우리 어머니도 자기 자식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전혀 속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 반년 전까지 같이 살던 사람이 있었다. 이나와는 경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처음 만났다. 업무를 의뢰받은 박물관에 회의를 하러 가는 중이었다. 주중 오전이라 기차는 한산했다. 옆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았다. 단발머리에 하얀색 패딩 점퍼, 갈색 코듀로이 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이어폰을 꽂고 겨울 막바지에 무미건조한 풍경을 하염없이 내다봤다. 내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러다가 영무원이 승차권을 확인할 때 처음으로 눈이 마주쳤다. 커다란 눈망울이 수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깊었다. 대릉원 돌담길 아래에서 그녀와 다시 마주쳤을 때 나는 붙잡아야 할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정작 먼저 말을 건 사람은 이나였다. 그날 밤 우리는 경주에 뜬 보름달의 기운에 취해 곧장 사랑에 빠졌다. 연애는 동거로 이어졌다. 이나가 내가 사는 빌라로 들어왔다. 부모나 친구에게는 따로 알리지 않았다. 비밀로 했다기보단 굳이 알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처음에는 함께 있는 매 순간이 사무치게 행복했다. 따로 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일하는 이나와 집에서 작업하는 나는 생활 리듬이 자주 어긋났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우리 집은 편의점처럼 24시간 불이 켜져 있었다. 이나가 교대하고 와서 잘 때 나는 한쪽에서 불을 켜고 일했다. 내가 며칠 밤을 새운 뒤 잠이 들려고 하면 이나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다. 둘 다 기본적으로 과로 상태인 데다 불면까지 더해졌다. 서로 나를 세우는 날이 늘어갔다. 여느 연인처럼 같이 외출하고 싶어도 시간을 맞출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놀고 싶을 때 나머지 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더 자야 했다. 감정이 상하다가도 이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상대의 등에 코알라처럼 달라붙은 뒤 살냄새를 맡았다. 헤어진 뒤에도 이날을 생각하면 자는 모습이 먼저 떠올랐다. 반쯤 뜬 눈, 조금 벌어진 입술, 목덜미에서 나던 냄새 같은 것들이. 우리 사이에서는 결혼 얘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 눈치 빠른 이나가 내 마음을 알아채고 입을 다물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누군가를 일평생 책임질 자신이 없었다. 넘어지더라도 혼자 넘어지고 싶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을 테니. 내 판단이 합리적이고 냉철하다고 믿었다. 그것이 칼날로 바뀌어 상대를 찌르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새벽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이나가 내 등에 얼굴을 묶고서 흐느낄 때 잠기가 밝은 나는 깨어 있었지만 자는 척을 해버렸다. 마음속으로는 핑계를 대떨했다.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지 못할 바에야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겁쟁이에 비겁하기까지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가지 말라고 붙잡지도 못했다. 어리석게도 한동안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마지막으로 찾아갔을 때 이나는 혼자 힘으로 긴 터널을 막 통과한 시점이었다. 상처 부위에 자칫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봐 말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나는 어머니의 말처럼 속 깊은 사람이 아니었다. 겁 많던 어린 시절에서 나이만 더 먹었을 뿐이었다. 산의 진미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대나무 숲에 쌓인 노천탕에서 온천욕을 마치고 돌아왔다. 어느새 좌식 테이블이 구석으로 치워지고
그 자리에 바삭바삭한 면 이부자리 2채가 나란히 깔려 있었다. 후쿠오카 시내의 호텔에서 잘 때는 싱글 침대 2개가 멀찍이 떨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팔을 뻗으면 어머니에게 닿았다. 온천물이 약물인가 봐. 참이 솔솔하네. 어머니의 뺨이 탐스럽게 익은 홍옥처럼 달아올랐다. 주무세요. 저도 일찍 자려고요. 유카타를 입은 어머니가 주섬주섬 요와 깃털 이불 사이로 몸을 집어넣었다. 편히 자리 잡은 모습을 확인하고서 실내등을 껐다. 처음에는 칠흑까지 어두웠는데 어느덧 덧문 사이로 은은하게 달빛이 스며들었다. 어머니가 자꾸 몸을 뒤척였다. 잠 안 오세요? 아깐 졸렸는데 눕는 순간 이런저런 옛날 생각들이 나네. 어머니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때 말주변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재미도 없고 말수도 적은 아들내미는 정말이지 쓸모가 없었다. 다시 부산과 서울로 흩어지기 전에 한 번쯤 어머니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할 때 어머니가 먼저 정적을 깨주었다. 자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뒷정리도 끝나서 이제 시간이 많아졌어. 이제 좀 푹 쉬셔야죠. 쉴 만큼 쉬었어. 그래서 말인데 아직은 아픈 데도 없고 하니 어디 일자리라도 알아보면 어떨까? 간병 경험이 있으니 그런 종일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단지 아기들을 돌볼 수도 있고 용돈벌이나 해볼까 해서. 유언장 내용은 작은 형에게 전해 들었다. 새 아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온 선산에 대한 권리가, 어머니에겐 여태껏 살던 작은 평수의 아파트 한 채가 남았다. 건강을 자신하던 아버지는 보험 가입을 마다해왔고 그 때문에 오랜 투병 생활을 거치며 예금은 대부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어머니를 생각해서 종신보험 같은 걸 권해드려도 아버지는 자기가 죽기를 바라는 거냐면서 벌컥 화를 내기 일쑤였다. 어머니도 싫다는 걸 굳이 강요하지 않았다. 그나마 능력이 되는 작은 형이 매달 생활비를 보조해왔지만 어머니 성격상 앞으로는 받지 않으려고 하실 터였다. 그 고생을 하셨는데 이젠 일까지 하시겠다니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었다. 생활비는 제가 붙여드릴게요.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정말 심심해서 그래. 어머니는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온 듯 했다. 제가 부산으로 내려갈까요? 같이 살까요? 얘는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 귀찮게.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을 그으셨다. 왜요? 같이 살면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이젠 누구 뒷바라지도 안 할 거야. 안 하고 말고. 엄마도 속 편하게 혼자 좀 살아보자. 그래도 힘들면 말씀하셔야 돼요. 괜찮아. 그럴 일 없어. 어쨌든 용돈은 붙여드릴 거예요. 됐다니까. 한동안 용돈을 받네만에 하면서 실랑이가 오갔다. 하도 고집을 피우셔서 속이 상했다. 이 문제는 차차 얘기해도 늦지 않겠지. 문득 이번 여행에서 어머니가 내 결혼 얘기를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 말수 적은 분이 매번 귀 아프도록 떠들던 유일한 화두였는데 아버지도 안 좋아지기 전에 신부감 좀 데려와. 나이가 몇인데. 두 형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는 나만 혼자인 것을 안타까워하셨다. 이유도 없이 등을 얻어맞은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런 어머니가 결혼 얘기에 입을 다문 게 이상하고 어색했다. 그러고 보면 일평생 아버지의 그늘에만 머물던 어머니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보는 것도 처음 있는 일 아닌가. 긴장과 설렘이 섞인 목소리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어머니를
어쩐지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다. 어머니, 왜? 이제부터 엄마라고 부를까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왜 웃으세요? 진작에 물어보는 건데. 어머니가 웃음을 참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앞으로 엄마 하자. 엄마가 엄마지 뭐. 아니다, 됐다, 괜찮다. 사양하고 내빼기만 하던 어머니가 기꺼이 내 제안을 받아주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보통은 엄마에서 어머니로 가는데 우리는 거꾸로구나. 짠한 마음에 어둠 속으로 팔을 뻗어 어머니의 눈과 코, 입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이내 옆에서 아기처럼 쌕쌕대는 숨소리가 들려왔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되세요.